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세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금정구 출신 3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네. 맡고 계시죠. 또 시민정치원장이라는 당직 맡고 계시고요. 네. 국회의원 연구단체 어젠다 2050 대표 의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시민정치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네, 원래 이름이 중앙연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다소 80년대식의 동원정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네. 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원래 당원 연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던 이 기구를 좀 더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당원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시겠네요? 네, 원래는 당내 연수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기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었고요.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당내 연수와 함께 시민교육도 함께 정치 분야 또 정책에 대해서 다루어 가려고 변화를 시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교육과 함께 시민 교육도 네.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젠다 2050이 2050이라고 읽는 게 맞는가요? 네, 이건 어떤 기구입니까? 네, 2050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입법적 대비를 미리 사전에 논의를 축적해서 나중에 급하게 졸속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기본이 충실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네. 기본적으로 기계 노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서 보면 이전 방식으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간 노동이 감소하고 기계 노동이 주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노동의 변화가 부를 복지의 변화 또 조세 기반의 변화, 또 교육의 변화를 우리가 잘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할지 그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 10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 있나요? 네.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주로 좀 중도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이미 됐어야 되는 시기인데, 네. 이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예산안은 대체로 제 날짜에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더 늦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이러다가 연내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들을 할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안 의결이 자꾸 늦어지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쟁점들하고 예산안이 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이 초기 2년 정도는 이 예산안 시트 작성하느라고 몇 시간 정도 넘긴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나흘이 늦어졌고요. 올해는 네. 그거보다 더 늦어질 전망인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산과 인사에서는 발목 잡지 않고 그렇죠. 이 정부 여당의 안이 그대로 이 관철이 되는 대신에 법안을 다룰 때는 충분히 여야가 수기해서 특히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의 상임위나 본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도록 한 그 이익의 균형을 또는 이 협상의 균형을 잘 맞춰서 만들었던 것이 선진화법인데요. 네.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야당 입장이지만 선진화법 통과에 많은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헌법 기한을 또 놓치는 것이 네. 우리 정치의 발전을 다시 좀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네. 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협상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체로 지금 원만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협치를 내세웠지만, 예를 들어서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놓고 또 정부 여당에서 먼저 다시 번복을 하는 이런 상황도 오고요. 물론 야당도 좀 더 성숙된 정치 문화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진화법이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려고 만든 법안이 아니라 그래도 접점을 최대한 찾아서 절충안을 모두가 조금씩 불만족스럽더라도 절충안을 만들려는 것인데 너무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여당, 야당 양쪽에서 다 좀 노력을 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좀 살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우선 김병준 비대위 체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졌고요. 네. 또 지방선거에서는 진 정도가 아니고 뭐 아예 참패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상태인데 지금 어떤 보수 혁신, 자유한국당 혁신을 김병준 비대위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전의 당의 모습이 상당히 극단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네. 매일매일 자책골을 넣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당이 최소한의 품격을 회복하고 또 당내 안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선 평가를 할 만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좀 근본적인 혁신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당 지지도가 지방선거 이후에 뭐 10% 안팎에 머물다가 최근에는 뭐 한 20%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부산 국회의원이시니까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 민심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부산, 경남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닥 민심이 그런지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른바 부산, 경남 쪽의 민심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치를 시점이 그때 6월 10일에 싱가포르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고요.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그 이후에는 최근 3, 4개월을 보면은 그 전부터 아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이 피부에 그대로 와닿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제가 경남, 울산까지는 뭐 같이 말씀드린 그렇지만 적어도 부산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이 해운업이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조선업이 네. 바로 이어서 중국에 거의 이제 역전을 당해버린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여기에 자동차 경기까지도 호황기가 끝나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민심은 대단히 많이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경제 때문에. 주로 경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분들, 젊은 층, 중년층 가릴 것 없이 그렇고요. 대신에 자유한국당으로 지지가 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근본적인 혁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25%를 넘어선 것은 자유한국당이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인 이 어떤 회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이익으로 어부지리를 이렇게 지지율 회복을 하면 내부 개혁의 동력이 다시 약해질 것이고요. 따라서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다음 총선 대선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당의 미래에 더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 지지도가 올라서 좋아하실지 알았더니 걱정을 오히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곧 원내대표를 새로 뽑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중요하죠. 가나다로 해야 되겠죠. 김영우, 김학용, 나경원, 유기준 이렇게 네 분이 현재까지는 출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누가 유력할까요? 아직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뭐 의원들이 제일 질이 안 좋은 유권자라는 우스갯소리 있듯이 표심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당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로에 섰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새 원내대표 임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싸우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투쟁도 필요할 때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투쟁 일변도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어떤 정당의
모습,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납득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네. 이 투쟁을 위한 투쟁은 지금 상태에서 역시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현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바로 이제 단식 투쟁에 돌입하시고 하는 아주 뭐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들을 고비고비마다 잘 하셨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평가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당이 어려운 시기에 네. 원내대표직을 맡아서 그래도 뭐 지금 정도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국민들한테도 비판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 야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너무 거침없이 표현하는 바람에 본인도 뭐 들게 뭐 이런 표현 별명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이제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벌써부터 좀 당이 약간 술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당 대표의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임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되면 최선인데, 두 가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혁신을 하려면 통합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통합을 하려면 혁신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서, 이 난제를 누군가는 잘 풀어내기를 바라고요.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은 답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수 혁신하고 보수 통합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게 앞서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단기적인 선거를 보자면 통합이 구도상 유리할 것이고, 네. 장기적인 근본적인 어떤 회생을 위해서는 혁신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이 단기 관점이냐 장기 관점이냐 따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판단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거명되는 사람 중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있고요. 네. 이분이 또 최근에 전직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당 안팎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자,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차지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전직 대통령 석방 결의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석방 결의안이 이렇게 당내 화합, 통합 차원에서 입장이 달랐던 김무성 전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정치공학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당내에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진정성 면에서 이것이 좀 수용성이 다소 높지 않을 수 있겠다. 지금 어떤 시기적인 네. 여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군요. 당장 어제 반론들이 좀 터져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요. 예. 서청원 의원님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전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부터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김무성 전 대표께서. 네.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내에 당장 이런 이견이 분출하는 것을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예. 좀 모두가 지금은 좀 가슴속에 묻어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입당을 했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에 시장직을 걸었던 그런 선명성을 각인시켰던 면모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보수의 위기가 그때부터 초래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가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당의 중요한 자산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가시길 바라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글쎄요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고요. 네.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홍준표 대표
이 그림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까 당 지지율이 저희의 내부적인 혁신 노력이 아직 제대로 선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당을 극단주의로 몰고 갔던 분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것은 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잘 극복이 되도록 저희가 빨리 혁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네. 전당대회에서 아예 당대표로 출마하는 방안, 당 일각에서 뭐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존에 저희 당의 역대 당대표 또는 대표 최고위원들이 대체로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당대표에 도전해서 또 직무를 수행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뭐 본인으로서 생각해 보실 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원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워낙 여러 주자들이 나오시니까 그 중에서 최선의 인물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자기 당대표의 어떤 윤곽이나 방향 같은 게 잘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명확히 출마 선언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비박이 당권을 잡게 되면 친박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제 관측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꼭 우산장사, 집신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아까 혁신과 통합이라는 것이 각각 장기적인, 단기적인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분당이 되면 되는 대로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당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보수 정당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다시 많이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선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이번 6월 지방선거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됩니다만 왜 그렇게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어떤 여망을 가득 품고서 출범을 했는데 네. 막상 그 행태면에서는 앞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지금 거의 국민적인 특히 중도층의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태도를 지속한다면은 아마 임기 반환점을 도운 시점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좋은 평가를 얻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채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권 되찾아올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히 현재 상태로는 정권을 되찾아와도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저부터 아직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특히 총선도 잘 치러야 되고 또 대선까지 당이 아직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기본적인 정상화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발전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21세기형 시민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 정권을 되찾아와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바른정당이 그때 갔던 진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네, 최근에 어떤 분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정당이었다고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폄하인가요? 저는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런지. 당시에 새누리당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적인 여망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자각을 하고 네. 새로 태어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을 모든 노력을 다 봉쇄해버린 당시의 주류가 워낙 공고하게 어떤 변화도 용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은 당이 망하겠다. 나라가 정말 위험해지겠다. 보수정당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런 인식에서 건전한 중도개혁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그래서 개혁보수 신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가칭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른정당인데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합류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나머지 절반이 새누리당에 잔류하게 되면서 사실 초기 모멘텀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때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대부분 나와서 네. 합리적 보수 정당을 네. 만들었다면 지금 정치 지형이 전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여정을 겪은 끝에 지금 그 그 시도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예. 이제 다시 보수 대통합의 어떤 국면에 저희가 들어서 있습니다. 김세현 의원님 개인적으로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 어떤 것입니까? 그때 저하고 정체생명을 걸고 같이 옮겼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제 지방선거를 바로 몇 달 앞두고 이제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네. 저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한나라당 공천이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부터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이번만은 제 이 의지를 좀 굽히고 자유한국당에 같이 합류해서 지방선거를 치러달라는 요청을 제가 외면을 할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당시에 이미 바른정당이 11명 의석이 돼 있던 많이 줄어 있었죠. 상태에서 예. 궁극적으로는 보수가 다시 통합되는 경로로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좀 일찍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하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합리적 보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당을 만들었던 분들의 어떤 세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된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학재 의원인가요? 다시 또 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유승민, 이혜훈 이런 분들도 결국은 뭐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합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이제 심지어 손학규 대표까지 해서 아예 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야권 보수 야당의 어떤 통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학재 의원님은 뭐 최근에 언론인들께 문자를 그렇습니다. 드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의 문제지 같이 합류하시는 어느 정도의 결심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기사를 볼 때는 그리고 다른 분들 경우는 아직 제가 뭐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그 중에 또 스펙트럼이 꽤 이렇게 넓게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정계 개편 가능성 다음 총선 전에 정계 개편은 일어날까요?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지금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확신하기도 어려운 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의 싹은 좀 보이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제 그 소수 야당 네. 3당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 네. 자유한국당은 아직 의원들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이미 갖게 된 다양성이 정치에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당 체제로 가는 것이 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형태가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당 체제가 의회에서의 다당 체제와 정부 형태 대통령제가 같이 결합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5개, 6개 주요 정당들이 출연하게 될 때 대통령을 배출하는 당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거고요. 아마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 상태가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와 함께, 즉 정부 형태 변화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가 되어야지 이게 독립적으로 논의될 때는 이 시스템상 부조화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조건부 찬성이랄까요? 개헌 논의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럼 당장 국회적으로 여야 합의가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겠군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상정할 수 있겠죠.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하되 네. 개헌 논의를 바로 뒤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건부로 최소한의 안정화 조치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예. 이 정부 형태와 어떤 부조화가 되는 선거구제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예. 소수 야당들에는 지금 생존의 문제죠. 그렇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또 이 아직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현재 우리 정당 문화에서 비례대표 공천의 그 순번 정하는 권한을 예.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을 당원들이 모두 함께 가지는지 아니면 예. 당대표가 가지는지 이 문제에 따라서 자칫 이 소수 실력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 버리는, 즉 소수 정당 내 패권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귀 기울여 드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작용도 이제 감안을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겠군요. 네. 자, 김재현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정치 개혁, 또 경제 민주화 이런데 누구보다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정치인이신데요. 지금 삼선 국회의원이시고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한번 약간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치를 지금 왜 하시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의아하게 제 답을 들으시고는 다시 반문을 듣고는 하는데, 저는 정치에 들어와 있는 목적이 제가 입문할 때 결심했던 바가 시민사회로부터 정치권과 관료와 재벌이 결탁해서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름 그 원칙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정치가 이렇게 폄하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빨리 극복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어젠다 2050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네. 정치가 현실 문제에 매몰되어서 정쟁에만 휩싸여서 시민의 삶을 도외시하고 있는 이 상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래의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은 그 방향으로부터 먼 미래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역순으로 합의를 계속 거슬러서 당겨오면 현실 문제까지도 이어져서 의미 있는 합의의 진전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께 또 한겨레 TV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이 많이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어려운 안보와 경제 현실을 살아가시는 시민 한 분 한 분들에게 좀 더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밝은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